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데스크. 먼저 11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으로 시작해봅니다.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침통한 가운데 사고 발생 경과부터 수습까지 일련의 진행 상황을 전한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폭넓은 정보 제공을 위해선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정치인의 잦은 대담 출연과 더불어 보도 속 전문가 인터뷰의 중요성에 주목해봤는데요. 이 밖에도 국제, 문화, 사회 등 다방면의 YTN 보도를 분석해봅니다. 시청자 관심이 집중된 이번 주 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워집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김영수입니다. 11월 발생한 산불 건수가 예년보다 5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거리에 쌓인 마른 낙엽과 건조한 날씨 영향이 큰데요. 산불은 살림뿐 아니라 인명과 재산에 아주 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경각심을 갖고 산불 안전에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민데스크는 11월 정기회의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YTN 시청자위원회 11월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 보도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던 보도와 또 동시에 좀 부정적인, 불편했던 보도가 마음에 남아서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초기에 이런 제목의 보도가 송출됐었습니다. 제목이 이태원 참사에 다시 주목받는 세계의 대형 압사 참사들. 해당 보도 시간이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6시간이 채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다른 나라의 압사 사고 사례를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보도의 가치나 밸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보도의 타이밍을 말씀드리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긴박한 현장 상황에서 그 후속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도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하시려는 의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도는 그 시점의 국민 감정이나 시청자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하루나 이틀 정도 이상 더 두고 보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 인재 참사의 경우에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일들을 당하는 국민 모두가 사실은 마음이 저리고 여느 때보다도 예민해지기 때문에 발빠르게 다각도로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국민 감정을 좀 더 보듬어서 세심하게 보도의 선호라든지 보도의 제목 선정 이런 것들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메커니즘을 정립해 나가는 노력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참사 보도 관련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사가 일어나고 한 나흘 정도 지난 시점에 참사 현장에서 인파 통제하시고 고군분투했던 한 경사님을 전화 연결했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그 앵커분들 역시 좀 조심스럽고 진중한 모습으로 인터뷰를 리드하셨던 모습들이 기억에 남고, 그리고 그 인터뷰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모두의 현장에서 충격을 받은 경찰관 분이랑 미리 협의를 거쳤다는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인터뷰 내용 역시 트라우마 상담 그 전문가분의 자문을 거쳤다는 이런 코멘트들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심으로 인해서 자칫 시청자들이 불편하고 그 경찰관의 마음을 유추해서 좀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이 인터뷰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작진의 어떤 세심함과 진정성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긍정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보라는 형태에 맞게 어떻게든 다양한 뉴스 소재를 찾아야겠다라는 강박관념 속에서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정서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좀 부족했던 서 나온 결과고, 뭐 전적으로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고요. 그 뼈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태원 파출소에 경찰관 한 분을 인터뷰한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미 그런 저희의 내부의 작지만 그 반성 속에서 그 해당 부서에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트라우마 전문가까지 사전에 자문을 거쳐서 질문지 구성하고 또 당사자와도 충분히 의견 조율을 거쳐서 제가 봐도 굉장히 성공적인 인터뷰 방송이었고, 뭐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큰 반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훈 사례로 삼아서 노력을 하겠고요.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돼서 유독 이제 눈에 띄는 뉴스는 사실 유명인이 방문하면서 이제 이태원에 방문하면서 한 주점에 많은 인파가 몰려서 갑자기 몰려들면서 손님들이 깔렸고 해당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이런 목격담에 이제 반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처음에는 이제 유명 가수에서 나중에는 유명인으로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요. 기자가 이제 해당 내용을 목격담이라고 했어도 사실 시청자들은 뉴스에서 보도를 했다면 이 해당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 대규모의 참사 사고에서 그 원인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는 당연히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사고의 공식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보도 준칙에서도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를 자제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단편적이고 단락적인 정보를 보도할 때는 부족하거나 더 확인되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 함께 언급함으로써 독자나 시청자가 정보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당시 여러 목격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의 그 증언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또 여건상 기자가 충실한 검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가 있고, 또 취재를 통해서 사실 확인 후에 보도를 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재난보도 준칙 적어도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이가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거를 자막 형태로라도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은 잘못된 관행이라는 거를 알면서 이제 그 순간에 편집부에서 이제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충분히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시간이 부족했던 거고, 그건 돌려 얘기하면 그만큼 이제 평상시 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들이 저희 내부에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당시 이제 뉴스에 대한 주목도가 가장 높은 시점에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혼선을 줬던 부분은 그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데스크분들은 대부분 내근을 하시니까 데스크가 얼마나 재난보도 준칙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 그리고 현장에서의 적용, 그리고 데스킹 과정에서의 적용, 또 사후 조치, 이 부분이 데스크의 인식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번에 이 참사 이후에 후속 보도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과 데스크 분들께서 꼭 이번 그 참사에서 재난보도 준칙, 또 다른 취재보도 관련한 그 윤리 규정 같은 것이 취재 현장과 그다음에 보도 작성 과정에서 어떻게 좀 YTN의 방식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내부 논의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참사나 재난 보도에 있어서 뉴스 전문 채널의 영향은 그 어떤 방송이나 언론사보다 저는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거는 좀 궁금한 건데, 지금 일선 기자들에게 재난보도 준칙을 어떻게 설명하고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교육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내 상시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거 외에 별도로 그룹별로나 개인별로 그것을 뭐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이제 그때 데스크가 판단에 따라서 일단은 그 뭐 양쪽 다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때 현장 상황에 따라 좀 더 경험 많은 데스크들이 이런 부분은 주의하라고 이제 그때 지침 같은 형식으로 내리는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경험이 부족한 그 막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기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숙지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도 저도 뭐 인정을 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그 구급대원들이 그 시민들 향해서 이제 CPR,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분은 좀 앞으로 나와달라. 그게 이제 눈에 띄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체험 교육이나 학교나 기관에서 사실 뭐 소방서 등지에서 이제 현장 교육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일회성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어서요. 그 CPR 어떤 핵심 요령을 예를 들면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일기예보나 이런 거는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 시점이나 그 후 시점에 국민들이 완전히 이제 이게 그 체화될 수 있도록 이게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그게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직접 해야 되겠지만 이걸 사실은 방송의 이제 그런 공공성이나 영향력이 굉장히 이제 선의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좀 틀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사실 이렇게 매일 하는 게 좀 그러면 예를 들면 재난 유형별로 예를 들면 뭐 지진 발생 시의 행동 요령이라든지 뭐 산불 발생 시 그런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뭐 일주일 단위로 그 텀을 가지고 돌린다든지 해서 이거를 1년 캠페인으로 저는 계속 해줬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어마어마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방송에서 어떤 그 롱폼 저널리즘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제가 YTN 프로그램 중에서 보고 있는 게 이제 YTN 탐사 보고서 기록입니다. 결국 이태원 참사로 한국 사회의 어떤 위기 대응 능력 등에서 총체적 허점과 부실이 드러났지만 이걸 계기로 또 소잃고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앞으로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듯이 일회성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이런 아픈 이슈를 잊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힘 이것 또한 방송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원인에서부터 한국 사회에 던져준 과제까지 어떤 탐사 보고서 기록을 가급적 시리즈로 해서 심층 정리가 조만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뭐 CPR의 핵심 요령이라든지 이렇게 재난 같은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방송을 통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서 교육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주셨는데 저는 뭐 대단히 뭐 좋은 그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YTN을 주의 깊게 보다 보면 정치인 출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난달에 우리 윤영미 부위원장도 말씀을 하셨던 내용 같은데 어떤 특정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정치인들이 출연을 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주의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죠. 그게 전혀 객관적이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선전선동의 다름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얼굴 핏대를 세우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보는 시청자들, 일반 국민들은 정치를 혐오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면 그 문제가 사실이 뭐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과거하고 비교해서 뭐가 달라진 건지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뭔지에 대해서 정치인보다는 좀 그 사안을 정통한 사람, 전문가들이 나와서 좀 분석해서 얘기를 해주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전파를 사용하는 게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특히 정치 분야는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쪽으로 이제 서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이건 뭐 제가 볼 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언론사들이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이거는 저도 딱 답을 찾기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 분야에 관한 답을 찾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라면 좀 더 다양한 전문가 풀을 찾아서 특히 새롭게 끊임없이 발굴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전제돼야 되는 거고 작가분들이랑 뭐 PD들이랑 얘기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11월 6일에
뮤지컬 티켓이 20% 올라서 18만 원이라고 해서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있다라는 YTN 보도가 있었는데요. 물론 팩트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뭐 불매운동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헤드라인만으로는 굉장히 좀 정말로 큰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거든요. 근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소 그런 글이 올라온 정도였습니다만은 실제 이 보도는 마치 이제 좀 약간은 한쪽에 조금 치우친 보도로 좀 읽혀졌고요. 물론 제작진의 인터뷰들이 좀 들어가 있기는 했지만 오히려 저는 조금 아쉬웠던 거는 팩트 그대로 이게 올랐고 그러니까 제작사에서는 이런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뭐 예를 들어 환율이 오르고 단가가 오르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관객들에게는 이게 그래도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양측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조금은 왜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나 또는 이게 실제적으로 미치게 되는 여파라든가 하는 것들을 조금은 더 후속 보도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취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보도여서 좀 아쉬운 마음에 제가 조금 코멘트를 써봤고요. 말씀 주신 관람료 부분은 그 제목 자체는 저도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느껴질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의 이해관계도 당연히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사회의 문화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여건이나 어떤 애환 같은 것도 애로점 같은 것도 들여다봐야 될 이유는 충분한 것 같고 후속 보도 부분은 제가 문화부랑 상의해서 조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YTN 뉴스를 보면서 취재원 풀을 좀 다양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11월 13일 날 소비자 관련 뉴스가 2건이 연달아 보도가 됐어요. 고물가의 반품 못난이 상품 인기하고 그다음에 소식자 열풍 그 2건에 모두 한 분 똑같은 분의 이제 그 멘트를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전문가는 소비자 전공 교수들도 계시고 소비자단체 활동가들도 계시고 기업에서 소비자 부문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비자 정책 담당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카테고리별로 취재원을 좀 확보를 해서 다양한 취재원을 골고루 이렇게 좀 그 등장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빈살만 그 방안 관련해서 국내 언론이 죄다 그 장밋빛 보도만 했습니다. YTN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19년도에도 방한을 했어요. 그래서 83억 달러에 이르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를 저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빈살만이 그 기획하고 있는 거 관련해서도 외신에서는 이게 뭐 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 구상이다. 그 예산을 감당하지 못해서 좌초될 거다. 블룸버그 같은 데서 그렇게 보고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초기 자본만 좀 되고 나머지는 다 해외에서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는 보도가 필요했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진행된 MOU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다음에 좀 취재해서 후속 보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방송 기사가 항상 비판을 받는 지점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경제부 기사 2건이 연달아 나간 거는 잘못했죠. 예, 저희가 미처 세심하게 못 챙겼네요. 근데 다만 기사가 이태원 참사 때문에 양쪽이 다 한 2주씩 이렇게 묵었다가 막 이렇게 되면서 공교롭게 그날 같이 출고가 되면서 조금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 도드라져 보인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 주신 건 저도 이제 하나하나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과연 한국 기업이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장밋빛 전망만큼 충분한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우려들 이런 게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요. 예, 시간을 두고 취재를 해서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11월 13일에 상품명 처방, 성분명 처방이 이제 대립하고 있는데 이게 의사 약사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제목으로 보도된 보도입니다. 양 단체 간의 반박 같은 거를 잘 설명을 했고
또 국회 안에서도 국회의원의 질의와 식약처장의 이 답변 내용도 잘 정리해서 보도한 부분입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물론 이 방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은 이게 상당히 전문 직역 간의 오래된 그 다툼이고 갈등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도한 내용에 과거부터 쟁점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현재는 그 상황이 얼마나 조금 변화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조금 정리해서 좀 같이 보도를 해줬으면 시청자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8일 이후에 그 미국 중간선거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보도를 하셨습니다. YTN에서. 잘 하신 거는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사안별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면 뭐 북핵 문제라든지 외교 관계라든지 IR 같은 경제적 관계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과 등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보도는 매우 좋고 의미 있는 보도를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게 제가 좀 불편했던 거는 이 미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국 미국의 선거가 진행되는데 미국의 선거 진행 상황을 너무 많은 시간을 좀 보도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도하는 건 좋습니다만 외국의 투표 상황에 대해서는 글쎄 뭐 진행되는 과정만 간략하게 보도하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갈등의 기원이나 어떤 뭐 사회적 맥락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시간적인 제약도 있겠습니다만 해당 분야 기자는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거 위주로 툭툭 치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 말씀 주신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뭐 기자랑도 공유를 하고요. 이 중간선거 부분은 사실은 밸류를 어떻게 보고 분량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논의를 항상 하는데 중간선거를 놓고도 사실 안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덜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 결과적으로 또 편집부마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뭐 한국계 이제 당선되신 분들 뭐 인터뷰 따로 찾아서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아지긴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말씀 주신 시각까지도 저 다음에 뭐 항상 논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앱 운영 관련 의견입니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모두 댓글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뉴스에서는 상호작용성이 가장 큰 가치인데 간단한 댓글 기능조차 없다면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소통의 답답함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용자의 피드백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지난 회의에서 소개해 주신 이슈맵이라는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를 관심 있게 사용해 보았는데요. 서비스 취지도 너무 좋고 기사들도 잘 요약되어 있어서 하루의 이슈를 살펴보는 데 유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슈맵의 이용 방법과 취지에 대한 설명이 정작 앱 안에서는 없더라고요. 짧게라도 앱 소개나 제작 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직 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슈폴이라는 메뉴에서 참여자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들의 활동을 독려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벤트를 진행하는 의도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칫하면 체리피커만을 양산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유용한 뉴스 서비스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게 효과적인 홍보 전략과 더불어서 양질의 뉴스 선별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홈페이지에 이제 앱도 그렇고 시청자 의견의 난이 따로 있고 이 기사 하나하나에 그 기사에 대한 댓글을 둘 것인가 안 둘 것인가는 이제 뭐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시청자와 소통을 많이 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차원에서는 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이제 좋은 효과만 있을 것인가 그는 좀 더 그 주신 말씀 토대로 깊게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슈맵
관련해서는 저희 스스로는 좀 인식을 하고 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세속적인 마음으로 이런 행사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해보는 차원이라서요. 지금 오늘 제가 정은혜 의원님 주신 말씀 토대로 다시 한번 지금 계속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루하루 이건 좀 문제구나. 또 이건 좀 다시 해보자 이렇게 계속 개발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깊게 해서 다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YTN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서 올바른 여론을 리드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또 진지한 고민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과 노력 계속 해주시리라 믿고요. 12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YTN을 통해 방송된 다양한 소식을 시청자와 함께 돌아봅니다. 이번 주 YTN을 뜨겁게 달군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입니다. 해경이 악천후를 뚫고 선천성 대사질환이 있는 아기를 위해 제주 마라도까지 특수 분유를 수송했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에서 기상 악화로 인해 생후 4개월 아기에게 먹일 특수 분유가 바닥났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마시는 맥주 한 잔, 생각만 해도 시원하죠. 하지만 이번 월드컵 경기장 관중석에서는 음주를 즐길 수 없습니다. 카타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게 불법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음주가 아예 금지된 건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팬 전용 구역에서 정해진 시간에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또 특이한 건 월드컵 응원단을 위해 술 깨는 구역을 설치한 건데요. 이 구역에 들어온 사람은 정신이 맑아진 뒤에 경고를 받고 풀려날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의 목소리로 YTN을 더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또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소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